다음 소식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 노인 우울증과 더불어 노인 자살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우울증이 노인 자살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웃사회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아이고, 집에 있었구만.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 아니, 자기 복지관에도 안 오고 어떻게 지내나 싶어가지고 왔지. 응? 아니,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아이고, 깔끔한 사람이 왜 이래? 아이고, 참나. 아이고, 치우고 좀 살아라. 아이고, 이거 참나. 아이고, 참나. 아니, 이나저나 자기 밥은 먹었어? 아니, 아니, 밥도 안 먹고 왜 그래? 아유, 그냥 밥 먹기도 귀찮아.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도 예전에 치료받았던 관절이 요즘 들어 더 아픈 것 같아. 아유, 그렇구나. 그래도 복지관에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히히히 하다 보면은 아픈 것도 잊어버리잖아. 아유, 몰라. 그냥 여기저기 다 아프니까 움직이기도 싫고, 아프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자는 것도 시원치가 않아. 아니, 왜 이래? 내가 걱정돼서 온 사람한테. 아유, 참 정말 좀 민망하다, 야. 아유, 알았어. 그래, 쉬어. 내 먹을 것 좀 사올게. 에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혼자 말해서 뭐하나. 아, 내가 뭘 하려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이씨, 모르겠다. 마치 우리 주변 어르신들 모습 같은데도 뭔가 또 사뭇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생각해 보면은 뭐 저 말 중에 지금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분들이 그냥 습관처럼 자주 언급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여서 그렇게 더 느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가끔 진심이신가? 정말 괜찮으신 건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도움 요청할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의 강승걸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도 이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례에 나오신 어르신들처럼 무기력해지고 또는 뭐 세상 일에 재미없어지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오히려 좀 나이가 들어서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이제 나이 드시는 과정에서 사실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앞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 말씀 한마디마다 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표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 사례에 나오는 그 어르신 모습 중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우선 일단 끼니를 챙기지 않으시고 계속 누워만 계셨다고 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친구분이 계속 말을 거는데도 대꾸를 안 하시는 모습이 건강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좀 챙겨 먹어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 입맛이 떨어질 때가 좀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밥을 챙겨 먹는 일이 좀 사실 귀찮기도 하거든요. 네, 두 분께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어르신이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혹시 노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노인 우울증. 그 제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우울증으로 좀 치료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뭐 없는 것 같아요. 뭐 근데 물론 어르신들도 우울증에 걸리시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좀 많나요? 우리가 이제 을의 나이가 들면 당연히 우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이라는 기분은 흔히 겪는 감정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노인 우울증 환자분이 계실 때 우리가 우울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 우울증이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과 좀 달라서 고민이나 불편한 거 여러 문제들을 표현을 잘 안 하시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노년기 우울증을 조기에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죠. 그 제 주변에 어르신들이 가끔 우울해 보이셔서 뭐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뭐 여쭤도 보고 하는데 다들 뭐 그냥 아이 뭐 시간이 해결해 준다. 뭐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말을 좀 아끼시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더 관심을 갖고 치료적인 도움을 받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좀 도와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정말 이게 우울증이신 건지 아닌지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교수님? 우울증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 다음 증상들 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고 그 5가지 증상들 중에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즐거움 상실 이런 증상들이 포함되는 경우에 우리가 주요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제 주요 우울증이라는 거는 우울증의 좀 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그런 우울증 진단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르신들 우울증이 좀 일반 성인 우울증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이 어르신들 우울증의 경우에는 우울감이 잘 드러나지를 않고요. 불면, 불안 이런 증상들로 더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내가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감정에 대한 호소보다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 피로하다, 앞서 어르신도 관절의 통증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그런 신체 증상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병원에 다녀도 원인을 잘 알 수 없고 특별한 어떤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그런 신체 증상이 어르신들 우울증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는 거, 그리고 수입이 감소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는 그런 시기거든요. 더불어 이제 배우자나 친구들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시기고요. 또 노화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경험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주변에 어떤 상실을 경험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하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나이가 들어서 이유 없이 아픈 것은 뭐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긴 해요.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이 뭐 불면이나 신체적인 통증들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노인 우울증에서 불면증, 불안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은 이 불면증을 겪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수치가 높아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외에도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없을까요? 노인 우울증에서 또 좀 특징적인 것이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동반되는 인지기능의 저하가 치매하고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치매로 오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저도 요즘 너무 좀 뭐 자주 깜빡깜빡 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 뭐 나중에 치매에 걸리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건망증, 치매, 네. 그리고 이제 노인 우울증 이것이 증상이 굉장히 좀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망증하고 치매를 많이 이제 좀 혼동하시고 또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간단히 일단 말씀드린다면 건망증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좀 잊어버리시더라도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은 잘 안 잊어버리시고요.
반면에 치매는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려서 일상생활에 실수나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치매가 아닌데 치매처럼 그렇게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를 우리가 가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이 가성 치매는 심한 우울증 때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기억력 장애가 발생하고 이렇게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우울증이 치료되면 이 가성 치매, 그러니까 인지 기능 장애가 좋아지는 그런 경우에는 치매가 아니라 가성 치매 아닌가, 우울증에서 발생하는 그런 인지 기능 장애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급성으로 나타나는지 기간이 긴지에 따라서 구분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세세하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모습이 느껴진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셔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네. 정확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사례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더 살아서 무슨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혹시 이런 것도 자살을 암시하는 말이 아닙니까? 예, 잘 발견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자살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우울증 증상하고 연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수가 있습니다. 노인 자살의 경우에 우울증하고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 노인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조기에 우울증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할 텐데, 저희가 그런 사례를 통해서 또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려고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사례 살펴보시죠. 열다. 아유 재밌다 정말. 자기야, 나 어때? 어머나. 자기야 이거 나 이거 못 보던 옷이다. 이뻐? 이쁘다. 왜 우리 어디 가니? 우리 저기 시내 좋은 곳에 가서 밥 먹자. 자기가 사는 내가 거야? 사줄게. 웬일이야? 생전 돈 안 쓰는 여자가. 내가 살게. 그리고 응. 전에 얘기했던 다리미 그거 가져갈래? 우리 엄마가 시집 올 때 준 건데 가져가. 그 다리미 친정 엄마가 주신 거라며. 챙겨 얼른. 그리고 저기 서랍장도 나중에 가져가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왜 이래? 됐어. 나 맛있는 거 사준다며? 사줄게. 가자. 그래. 맘 변하기 전에 얼른 얻어 먹어야지. 그래. 가자. 가자 그럼. 응. 자기 조심하고. 응. 아이고 나 오늘 김인자 씨 덕분에 호강하네. 많이 먹어. 먹자. 나 먼저 뜰까? 야 여기 음식을 보니까 분위기도 보고 이러니까 되게 비싼 집 같다. 응? 그지? 아유, 그냥 좀 가만히 있어. 아까부터 웬 호들갑이야. 아이고 자기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러지. 빨리 먹어. 많이 먹어. 알았어. 우리 다른 거 뭐 시킬까? 아니야. 이거 비싼 음식 이거 다 먹어야지. 남겠다. 그만해.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먹어봐야지. 응? 아니 그냥 남편 떠나보내고 나 혼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서 밥이나 먹자고 한 거야. 많이 먹어. 그래. 많이 먹어. 아유 맛있다. 되게 맛있다. 아유 잘 먹네. 비싼 거잖아. 많이 먹어. 이번 사례는 그래서 주변 어르신들의 일상 그냥 생활 같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위험해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근데 똑같이 느꼈던 게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좀 다만 마음에 걸린 게 있다면 뭔가 좀 알 수 없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들이 있어서 불안하긴 해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흔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그 어르신이 또 어떤 자살에 대한 경고 신호들을 좀 보내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하시는 사람의 93.55%가 자살을 암시하는 자살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하고요. 하지만 주변에서 이런 신호를 미리 알아챈 분은 2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80%에 달하는 상당수는 자살 사망자가 죽기 전에 보낸 그런 자살 경고 신호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아 진짜 그거 좀 안타깝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도 지금 사례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그런 경고 신호인지 위험 상황인지 잘 인지를 못했거든요.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자살을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 자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분들의 자살 경고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봐서 알아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자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모든 연령에서 1순위로 높고요.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그리고 전 연령 중에서도 노인 자살이 1위라고 하니까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좀 노력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 어르신분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세요. 뭐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이제는 그냥 뭐 죽어야지.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너무 자주 하시니까 또 저희가 표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살에 대한 언급은 안 하셨지만 말씀 중에 좀 자살 경고 신호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살 경고 신호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시기에 두 분께서 보시기에 사례의 어떤 그 전반적인 어르신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건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아까 저 상대분께서 이전에는 돈을 쓰지 않았는지 또는 친구분이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은연중에 저도 발견한 게 마지막인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그런 느낌들도 있었어요. 예, 잘 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살 경고 신호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언어적 신호, 상황적 신호, 행동적 신호 이렇게 구분합니다. 김인자 씨가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다 쓰고 가야지 이런 것들은 언어적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적 신호에는 자기 비하적인 말, 죽음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사례에서 또 잠깐 지나갔는데 신체적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서 불편을 표현하시는 그런 언어 신호도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행동적 신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동적인 신호는 식사, 수면 상태, 감정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전하고 다르게 전혀 돈을 안 쓰다가 막 돈을 쓰거나 타인에게 선물을 하거나 이런 평소에 없던 변화된 모습들 이런 것도 행동적인 신호가 될 수가 있고요. 마치 이제 주변을 정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그런 모습이 자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음주량이 증가하는 모습들도 어떤 행동적인 신호 중에 하나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고요. 그 어르신들 보면 왜 식사하시다가 이렇게 반주를 또 많이 드시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르신들의 음주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살하고 또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와 우울이 함께 있을 경우, 또 음주가 증가할 경우에 자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에서 김인자 씨가 배우자 사별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요거는 상황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지속돼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경우 자살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세 가지 신호가 우리가 있는지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60대 이후에 자살 사망 원인하고 연관되는 그런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부부 간의 어떤 그런 사이, 부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70대 이상에서는 신체적인 질환 문제라고 합니다. 이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짐이 되겠다라는 그런 걱정, 경제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걸로 생각되고요. 특히 가장 큰 지지가 될 수 있는 배우자의 사별을 경험하신 경우에는 상실감이나 외로움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노인 자살의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알아채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자살 경고 신호들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정말 뭐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게 또 많이 자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결코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좀 관찰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또 다음 사례를 보면서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에휴, 자기야, 리모컨 좀 줘봐. 아유, 저 썩을 것도 못 본다니까. 아우, 기분 나빠. 아이고, 세상에 왜 이러냐. 아니, 자기야, 저번 달에 기운이 펄펄 나고 그러더니 오늘 왜 또 말도 안 하고 그러냐? 그냥 그래. 요새 편하게 죽는 방법이 없을까? 뭐라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아니, 그냥 애들한테 내가 이런 말 한 거 비밀로 해줘. 아니, 자기야, 나 무섭게 왜 그런 말을 해? 뭔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걱정하지 마. 아니,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구만. 무슨 일이 있었구만. 꼭 병원에 갔다 왔어? 아, 왜 그래? 어, 자기야? 나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니? 응? 얘기 좀 해봐. 무슨 일이야? 앞의 사례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도움을 저희들이 줄 수 있을지 막연해요. 특히 그 주제가 좀 이렇게 좀 무겁다 보니까 이야기를 꺼내서 괜히 뭐 자극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맞아요. 저도 정말 비슷한 느낌을 들었는데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교수님,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게 괜찮은 건지가 좀 판단이 잘 안 서요. 예, 많이들 그런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묻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살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해서 자살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살을 생각하고 계신 분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위안을 줘서 이 자살 생각하는 분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고 이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해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발견했던 그런 자살 경고 신호들을 좀 언급을 하시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즘 들어 우울해 보이고 안 하던 행동도 하고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는데 혹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라고 한다면 좀 너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어떤 말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예, 그게 상당히 좀 사실은 네.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우실 수도 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먼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 마음을 따라가면서 경청을 해주시는 게 일단은 필요하고요. 그분이 왜 자살을 생각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자살 위험성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자주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시나요? 꽤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자살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자살을 하기 위해서 약물이나 도구를 준비하신 게 혹시 있나요? 그리고 과거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그 자살 생각했다고 하는 분이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뭐 별로 안 한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분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해서 경청을 해주셔서 이분의 힘든 마음,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자살에 대한 생각도 있고 위험성도 꽤 높아 보여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힘든 상황을 못 얘기하고 혼자만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에 플러스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라고까지 여겨지면 도움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보다 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데요. 아니 근데 그 아까 그 사례에서 보면은 자녀한테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괜히 도와주려고 얘기했다가 이런 그 친구 관계가 깨질까 뭐 이런 좀 걱정도 되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게 되고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그런 약속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섣불리 비밀 보장을 약속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밀을 지켜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호자, 때로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도와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그렇게라도 약속을 해서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섣불리 비밀 보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 꼭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일로 심각하다고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자살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게 돼요. 사람들마다 이제 삶의 상황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그런 생각이 옳다 그르다 이 듣는 분이 그냥 판단하고 아 그건 아니지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일단은 그분의 어떤 고통, 어려움을 경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분의 가족, 보호자한테 알려서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분과 가족에게 거주하는 지역에 군, 구,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있는데요. 그곳들을 안내하고 상담을 통해서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이 가능한 전화가 있습니다. 1393, 국번 없이 1393 거시고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가 또 있습니다. 1577-0199 여기를 안내하셔서 24시간 언제든 필요시에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공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필요하거나 급한 경우 그분이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직접 나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 가족 없이 혼자 지내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와 더불어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 그런 분들 중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교수님과 윤철영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3개의 사례를 통해서 김인자 씨의 자살 경고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사실 어르신들이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이 하루에 36분이 자살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변에 우울해 하시는 분 그리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을 보면
혹시라도 이런 위기에 있지 않나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관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두 분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자살 경고 신호 발견할 때는 적극적으로 전문기관에 연락해서 도움 요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내 마음이 힘들 때는 24시간 상담 전화 연락하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살 위기에 놓인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결코 가벼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도움을 제공하고 또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끝내볼까요? 생명 사랑을 위한 마음의 온